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안녕하세요. 정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돌아온 법대 출신 경력직 사무장. 사법고시 빼고 다 된 김경신입니다. 네. 네, 사법고시를 패스하신 우리 김 사무장님. 드디어 이 자리가 내 자리다. 돌아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안착하시게 된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저 빼고는 아무도 할 사람이 없구나. 뭐 이런 생각에서 오늘도 열심히 파이팅하겠습니다. 예. 네, 에너지가 워낙 넘치시니까 바로 옆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에너자이저 김 사무장님과 함께요. 오늘도 더 로이어를 이끌어 가실 법률 전문가 세 분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알아두면 일상 속에서 도움이 되는 법률 이야기 오늘도 쉽고 재밌게 풀어가 보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또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저희가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법정신을 보면 보통 변호사들이 열변을 토하고 재판장님, 그것은 안 됩니다. 아니지, 이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 네. 호통을 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실제 그 재판장에서는 굉장히 심플하고 간결하고 짧게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증인 신문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재판이 5분에서 10분이면 끝나게 되는데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준비 서면이라는 겁니다. 준비 서면이요. 그러니까 뭐 미리 서면으로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한다 이런 뜻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사재판에서 미리 제출하는 서면을 준비서면이라고 하는데요. 이 준비서면에는 당사자가 주장하고 싶은 사실관계나 법리, 판례 등을 모두 작성해서 놓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게 됩니다. 네. 이 준비서면은 법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송달되고요. 상대방은 이 준비서면을 받아본 다음에 반박하고 싶거나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아하. 이게 서류로 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죠, 황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판을 할 때에는 각 준비 서면을 읽어본 판사가 의문이 있거나 특별히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 묻는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재판이 너무 짧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변호사들이 재판을 준비하는 데 들이는 시간은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도 세 분의 명쾌한 해설을 기대를 하면서요. 첫 번째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경진 사무장. 첫 번째 사건입니다. 남녀 간의 만남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네. 헤어질 때는 그렇지가 않죠. 근데 요 헤어지는 것 자체도 가슴이 아픈데 거기에 돈까지 얽혀 있으면 예. 굉장히 골치가 아파집니다. 이 한 커플의 사연이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과연 헤어진 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니한테 빌려준 1억 갚아라, 알겠나? 그게 무슨 소리고? 그건 그냥 오빠가 나한테 준 거잖아. 야, 내가 미친나? 그거를 그냥 주게. 네 1억 못 갚으면 내 바로 고소한다, 알겠나? 저기요, 주문 좀 할게요. 네, 손님. 카페라떼 맞으시죠? 예. 아우, 그리고- 눈을 못 떼시네요. 이거는 제 마음입니다. 이걸 왜 저한테? 그쪽한테 그 첫눈에 반했거든요. 저는 손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죄송한데 이 꽃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 사람 손 붙고 이렇게 받아주세요. 제가 나이는 좀 많아도 뭐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뭐 능력도 좋고 저 돈도 많아요. 자, 그럼 내일 또 올게요. 내일 또 올까요, 과연? 하루도 빠짐없이 꽃다발을 건네는 그 사람에게 조금씩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우리는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보기로 했습니다.
요즘 저렇게 다 문자로 연애를 해요. 요즘에는 전화보다 카톡이 더 편합니다. 여보세요? 영준 오빠? 야, 이 옷 진짜 너무 이쁜데? 이 대박 나겠는데? 고마워요 오빠. 연희야, 오빠 돈 많은 거 알고 있지? 네 사업할 수 있는 거 내가 다 해줄게. 말이라도 고마워요 오빠. 에이, 진짜라니까. 지금 바로 그 계좌번호 보내라. 지금 바로요? 오빠. 영준 오빠. 아이, 그 고민하지 말고 그 계좌번호 보내라. 오빠. 오빠. 이 오빠가 진심인가?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얼마고? 진짜 1억을 보냈네. 1억이요? 나를 위하는 오빠의 모습에 마음이 갔고 우리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맥락 없이 1억에 넘어가긴 했네요. 그래도 그렇네. 여자분이. 뭐고? 이게 다가? 요즘 계속 이런 식으로 보내네. 마치 저를 잠자리 상대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네. 가다 보면 나. 오빠 많이 취했네. 내가 택시 잡아줄게. 에이, 택시는 무슨 방 잡아놨다. 내 오늘 몸이 많이 안 좋다.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서 쉴게. 에이, 괜찮다. 가자. 진짜 몸이 안 좋아서 그렇다니까. 오늘은 그냥 집에 갈게. 아이씨, 이게 그냥 이렇게 말을 안 듣노. 야, 좋은 말로 할 때 가자. 어? 타격의 전후가 굉장히 다른데요. 그러네요. 얼굴도 좀 못생겨진 것 같습니다. 술만 먹으면 폭력적이기도 했습니다. 아이, 어제 내가 좀 많이 취했지? 오빠,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그냥 헤어지자. 아이, 또 와 그러노? 연희야, 네, 미안하다. 아니, 그냥 헤어지자. 내가 갈게. 아이씨, 야, 내가 미안하다 했다 아이가. 나 알아. 아이씨, 알았다 그래. 헤어져. 아니, 내가 뭐 어디 뭐 여자가 없어서 그러는 줄 아나, 참나. 그러고 헤어지는데 니한테 빌려준 1억 갚아라, 알겠나? 그게 무슨 소리고? 그건 그냥 오빠가 나한테 준 거잖아. 야, 내가 미친나? 그거를 그냥 주게. 니 돈 못 갚으면 내 고소한다, 알겠나? 네,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이 헤어진 후에 다툼이 생겼는데 결국 돈이 문제였습니다. 사실 연인 사이라고 해도 선뜻 1억이라는 액수를 건네기에는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는 100만 원이 있어도 예. 건네기 힘들 것 같아요. 뭐든지 그냥 건네서는 되지 않습니다. 일단 이 사건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남자를 먼저 봅시다. 일단 남자는 1억은 그냥 줄 수 있을 만큼의 수천억 대의 재산을 보유한 사업가입니다. 네. 부럽습니다. 근데 이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 연희 씨에게 재력을 계속 과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는데도 그냥 계속 계좌를 보내라라고 하고 결국엔 돈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때 이 남자의 성격을 알아봤어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일방적인 사람이라는구나 알아봤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귀게 되었고 돈을 받게 되었는데 사귀고 나니까 이제 행동이 180도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달라지는 걸 뭐 물론 드라마에서 보셨겠지만 아무래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과 또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완전히 또 이제 잠자리 상대로만 생각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게 되죠. 네. 근데 헤어지고 난 후가 문제입니다. 빌려준 1억을 갚으라면서 요구를 했고 알아보니까 연희 씨를 꽃뱀이라면서 아이고.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 이 한 변호사님 요 상황에서 이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까? 네,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린 것인지 여부부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네.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비슷한 사례에서도 사기죄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게 빌린 돈인지 아닌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자 그렇다면은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네, 돈을 빌릴 때부터 예.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도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경우입니다. 근데 이게 갚을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갚을 생각이 없는지는 빌려주는 당시에는 사실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모르죠.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파악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몇 가지 사항을 따져보고 이걸 판단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빌릴 당시에 사용 용도를 속였는가, 변제할 능력이나 재산이 있었는가,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속였는가, 서류를 위조하여 작성하였는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네. 이런 행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례에서 보면 연희 씨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맞아.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이렇게 계좌번호까지 부르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러면 연희 씨 같은 경우는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연희 씨는 그냥 돈을 받았다고 하고 영진 씨는 돈을 빌려줬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영진 씨가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영진 씨가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연희 씨가 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한다. 이제 이게 포인트군요. 사실 두 사람처럼 연인 사이였다가 헤어졌는데 뭐 물질적으로든 금전적으로든 다시 돌려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아는 분도 예전에 헤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친구 되시는 분이 너 예전에 내가 줬던 TV 가져오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TV도 중고였어요. 이런 경우도 있죠. 준이야, 네. 오빠가 네네. 지금 딱 그 500만 빌려주면 내가 지금 딱 급한 거 맞고 나중에 일주일 내에 줄게. 500만 빌려주면 안 되겠나? 오빠 미안해서 어쩌지? 내 월급이 300이라 이거 저거 빼고 나니 15만 원 남네. 적금 있던데. 적금 안 들었나? 적금 언제 봤어? 언제 봤어? 적금 있었는데. 아니 이런 실제로 분쟁 사례가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 보통 법원에서는 화해나 또는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네. 결국엔 청구하는 쪽에서 이것이 증여금인지 대여금인지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증여금과 대여금 이게 말을 들어보면 알 것도 같은데 저런 상황에 놓인다면 또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쉽게 말해서 대여금은 빌려준 돈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받은 사람이 준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증여금은 그냥 아예 준 돈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준 사람에게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빌려줄 때 서류상으로 증거를 남길 수도 없는데 어떻게 좀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연인 관계에서 금전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이나 물건 등을 빌려주어야 한다면 계약서나 차용증이 있으면 가장 좋고요. 네. 돈을 빌려달라, 갚겠다는 등의 대화 내용이 담긴 SNS,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도 좋습니다. 금전 관계를 알고 있는 제3자의 사실 확인서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니 금방 말씀하신 거는 보면 전부 계약 관계에서만 할 수 있는 건데 사귀는 관계에서 그런 증거를 다 수집하면서 사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계좌 이체 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번 그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계좌가 이체된 흔적이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지만 아닙니다. 계좌 이체 내역 같은 경우에는 돈이 오고 갔다는 그것만 증명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 여부는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약서를 쓰기 애매하니까 왜 그 이체할 때 보내는 사람의 누구 대여금 이렇게 쓰면 안 될까? 이것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혹시?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이런 방법이 있네요. 내 통장 내역에다가 보낼 때 증여금 또는 뭐 대여금 이렇게 명시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이디어 좋은데요. 누구 김경진 대여금 이런 식으로 오. 하면은 서로 계약서 안 쓰고 얼굴 안 상하고. 괜찮네. 자, 그러면 대여금은 차용증이나 돈을 빌려달라 갚겠다 등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남길 수 있으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증여금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어떻게 있을까요? 네, 먼저 마찬가지로 증여 계약서 같은 것이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네, 일단은 그 증거를 남겨야 되겠는데 계약서가 제일 확실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 외에도 갚을 필요가 없다는 대화 내용이 담긴 SNS,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도 좋고요. 증여세를 냈다는 영수증도 좋을 것입니다. 네. 대여금과 마찬가지로 금전 관계를 알고 있는 제3자의 사실 확인서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대여금 소송의 경우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금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는 실무상 흔치는 않습니다. 이게 증여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혼인 날짜까지 다 잡고 이제 딱 손잡고 예식장에만 들어가면 되는 요런 관계, 요 관계가 증여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이 사건처럼 명백한 증거가 없이 남녀 사이에 돈이 오고 간 경우에는 딱 잘라서 결론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 이게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서 때로는 아주 사소한 정황 증거 하나 때문에 결론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이죠. 차용증 같은 명백한 증거가 없이 돈이 건너간 그런 정황만 있는 상태에서는 만약에 남녀 관계가 결혼이 임박할 정도로 매우 가까웠다면 일반적으로는 대여보다는 좀 증여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반드시 증여라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증여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별 자체도 가슴이 아픈 일인데 이별 후에 법정에서 만나면은 또 얼마나 또 그렇겠습니까? 준희 씨가 흥분하는 거 보니까 왜 이렇게 아니 저는 그런 일이 없는데 저 여자분에게 뭔가 몰입을 하게 되네요. 같은 여자 입장으로서. 이게 아무리 연인 사이여도 돈 거래는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건 만나볼게요. 자, 두 번째 의뢰 사건인데요. 이번 사건은 조금 심각한 사건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어떤 사건인지 만나보시죠. 눈을 떠보니 살아남은 건 저뿐이었습니다. 왔나? 당신 혹시 돈 좀 있나? 내가 무슨 돈 있노? 당신 혹시 아니다. 그냥 사고 싶은 백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다. 당신 이번에 또 그러면 알지? 당연하지. 이제 빚도 다 갚아가니까 장사에만 집중하자. 알겠다. 언니야, 순자 언니야. 정희야. 언니니 영지 엄마한테 돈 빌려준 거 있나? 조용히 해라. 우리 남편 모른다. 영지 엄마 이 동네 떴다고 시상통이 난리다. 뭐라고? 어머, 참아. 여보, 무슨 일이고? 정희 씨, 무슨 일입니까?
아니, 그게 아, 돈 빌려줬다 떼였네. 언니가 영지 엄마한테 돈을 좀 빌려줬나 봐요. 당신 또 일순놀이 했나? 얼마나 빌려줬는데? 3. 생각보다 액수가 큰데요. 3억? 근데 영지 엄마가 지금 사라졌다고. 뭐라고 얘? 근데 당신 돈이 어디 있어서 일순놀이 했는데? 영숙이한테 빌렸다. 그 사채업자놈 당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여보, 그게 아니고 10년 전에도 내 모르게 빚져가지고 이혼해놓고서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린다. 그냥 얘랑 같이 죽자. 아우, 답답하네요. 아유,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렇죠. 내 인생은 와일로 10년 넘게 마누라 빚만 갚고. 되게 착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빚도 다 갚아주시고. 부부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것 같죠? 예, 상황이 안 좋네요. 준비됐나? 여보, 오늘은 꼭 성공하겠지. 그래야지. 전이야, 우리 영우 끝까지 잘 보살펴주라. 더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잘 살아라.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부부가 함께 자살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김철수 씨, 당신을 살인죄로 기소하겠습니다. 살인 아닙니다. 저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당신은 살고 아내만 죽이려고 했다는 여러 정황들이 확인됐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유, 참 보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법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자, 철수 씨 부부에게 닥친 어마어마한 빚, 그 고리를 끊지 못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사건을 한번 정리를 예. 다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철수 씨와 박순자 씨는 과도한 빚 독촉으로 인해서 10년 전에 이미 서류상의 이혼, 그러니까 위장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빚을 거의 다 갚은 줄 알았는데 또 부인의 일수놀이로 인해서 네. 억대의 빚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갚을 능력이 캄캄했던 철수 씨 부부는 함께 세상을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예. 몇 차례의 시도 끝에
아내는 사망을 하고 남편만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근데 경찰과 검찰이 남편이 아내를 살해할 목적으로 자살을 위장했다. 아하. 이렇게 보고 기소를 하게 된 건데 과연 이게 자살인지 아니면 살인인지 쟁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동반 자살인지 아니면 살해인지 이 점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나유신 변호사님. 네, 우선 동반 자살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살아남고 다른 한쪽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그 살아남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촉탁살인죄 또는 자살방조죄입니다. 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데요. 그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살인죄는 무죄, 그리고 촉탁살인죄는 유죄로 선고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동반 자살을 시도한 사람에게 살아남은 사람이 촉탁 살인죄가 된다. 이게 언뜻 이게 납득이 되지가 않는데요. 네, 동반 자살이라는 것은 사실은 서로가 같이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서로 죽기가 쉽게 서로를 도와주거나 또는 상대방을 죽이고 나도 죽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죽으려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누군가가 죽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의 부탁이나 승낙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또는 그 사람이 죽는 데 도움을 준다면 그러한 행위들은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이라는 그런 보호해야 되는 거는 내가 설사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포기를 할 수 없는 권리네요. 나의 생명조차도.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법에서 포기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예외적인 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입니다. 예. 자, 근데 이게 피해자가 사망하고 나면 피해자 요구였다는 걸 입증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촉탁 살인죄도 어쨌든 살인에 이제 가담한 것이기 때문에 왠지 그 처벌이 무거울 것 같거든요. 이거는 형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일반 살인죄와는 다르게 촉탁 살인죄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살인죄가 5년 이상 뭐 무기까지 간다면 이게 좀 형량이 적은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그 사망에 대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반 살인죄보다 경미하게 처벌됩니다. 네. 자, 그 재판을 하다 보면요. 쟁점들이 있잖아요. 뭐 무죄다, 유죄다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됐습니까? 네, 아까 드라마에서도 보셨듯이 마지막에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거 기억하시나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전화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인지 네. 아니면 일부러 받지 않았던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재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의식을 잃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화를 못 받은 게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게 그렇죠. 왜 쟁점이 됐습니까? 실제 사례에서 검찰은 이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을 두고 김철수 씨가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예. 이에 반해서 변호인은 그것이 아니라 김철수 씨도 이미 기절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법정에서 전화를 일부러 안 받은 것인지 즉 수신 거절을 한 것인지 아니면 걸려온 전화를 그대로 못 받았던 것인지를 실험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실험까지 한다고 하면 대단한 것 같은데 전화를 안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쟁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씨는 결국 사망했지만 김철수 씨는 살아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철수 씨가 박순자 씨만을 살해할 목적으로 술을 먹이고 난 다음에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상태에서 살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일부러 전화를 안 받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김철수 씨도 같이 기절한 상태였다면 예. 당연히 걸려온 전화를 못 받았겠죠. 저희는 화면 보면서 그냥 무심히 넘겼던 그러니까. 장면인데 그게 쟁점이 된 부분이네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쟁점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여러 정황이 밝혀질수록 김철수 씨가 아내만 죽이기로 하고 자신이 자살하기로 위장한 것이라고 했던 검찰의 주장보다는 부부가 안타깝게도 동반 자살을 시도했지만 김철수 씨만 살아남은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변호인 측 주장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예. 그러자 이제 비장의 무기로 검찰이 제시한 것이 바로 소주 2병을 사면서
발급되었던 소득공제 영수증이었습니다. 아니 그 소득공제 영수증이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검찰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빚이 많아서 슬퍼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소주를 사면서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너무 이례적인 것 아니냐. 그러네요. 정말 죽으려고 생각했던 것이 맞느냐. 그러네요.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정황을 보아서는 박순자 씨의 부탁을 받고 같이 동반 자살을 하려고 살해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인을 기획한 것이다. 즉 고의 살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살하려는 사람이 죽기 전에 왜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을 받느냐. 그렇죠. 자, 듣고 보니까 이것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영수증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좀 증거가 됐습니까? 뭐 반드시 그런 어떤 소득공제 영수증이 있다라는 이유로 살인의 고의가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사건에서 결론적으로는 그 소득공제 영수증은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영수증은 알고 보았더니 김철수 씨가 발급받았던 것이 아니고 예. 김철수 씨가 소주 2병을 샀던 그 가게 주인이 나중에 매출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진 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영수증으로 발급받았던 것이었거든요. 그 사실을 그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파악을 하고 이것을 그 다음 날 법정에서 밝힘으로써 검찰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 슈퍼 주인이 본인의 회계상의 이유 때문에 그거를 발급받아 놓은 건데 그 김철수 씨가 어떤 그 영수증을 받을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가만히 좀 듣고 보니까 검찰이 좀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게 아닌가 싶은 또 생각이 들거든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수사 과정에서 무죄의 증거로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자료들도 수집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수사기관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편견을 갖는 순간 그런 무죄의 증거들은 조금 간과되고 어떻게 하면 유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유죄의 증거들을 수집하는데 조금 힘이 집중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사를 받으실 때에는 잘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나온 게 보니까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저 궁금하거든요. 국민참여재판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재판인지 나유신 변호사님이 워낙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 옆에 한병철 변호사님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네,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건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이 배심원으로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에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판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서 판결을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이제 실제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살인죄는 무죄, 촉탁살인죄는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만약에 이게 국민참여재판이 아니라 일반 재판으로 진행이 됐다면 결과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보통 일반 재판은 서류상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네. 국민참여재판을 거치게 되면 당사자들을 직접 법정에 불러서 그 생생한 진술을 들어보고 또 그 과정에서 배심원단이 토론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부터 일반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그 심리를 진행하게 되다 보니까 결과에 있어서도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이제 마지막 의뢰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어떤 얘기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보. 사장님. 감유. 아파트 가압류 되셨어요? 그런 것 같다. 그럼 이번 달 월급도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이번 달만 좀 기다려주면은. 오늘도 개미 한 마리 얼씬 안 하는데 무슨 수로 월급 주시려고요? 그냥 저 그만두겠습니다. 형수야, 직원까지 내보내야 되고 정말 힘드시겠어요. 내가 진짜 면목이 없다. 왜 전화를 안 받지? 설마 그때처럼 그러는 건 아니겠지? 예전에도 한번 가출하신 적이 있었었나? 그러네요. 그때처럼이니까. 아내분이 걱정을 많이 하시겠습니다. 아니다. 순정 아빠, 전화 좀 받아라. 제발. 뭔가 큰 결심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요즘은 좀 어떻노? 아파트 가압류 당했다. 뭐 가압류? 그럼 어쩌노? 돈 빌 데 없나? 더 이상 빌릴 데도 없다. 내라도 좀 빌려줘야 되는데. 됐다. 내가 네 사정 뻔히 다 아는데. 근데 더 이상 니를 못 볼 것 같다. 와, 빚쟁이들 때문에 어디 잠시 피해 쓰려고? 그냥 오늘은 밥이나 먹자. 그래, 윤승아. 어디로 옮겼노? 머리도 좀 식힐 겸 시골에 왔다. 잘했다. 그래, 좀 쉬면서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그래. 니 또 술 먹고 저번처럼 차에서 자고 그러지 마래. 요새 날씨 억수로 춥다. 이제 안 그런다. 근데 내가 저 세상 갈 때는 네가 장례위원장 맡아줄 기제. 아, 그야 당연하지. 근데 갑자기 왜 그런 소리 하는데? 니 혹시 사채라도 썼나? 아니다. 그만 한번 해본 소리다. 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어이? 그래, 그래, 끊는데. 장례위원장 조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네요. 친구분이 좀 눈치를 빨리 챘으면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좀 정황인 것 같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 한파 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아이고 고객님 오래 기다리셨죠? 그 남편분이 사망을 하셔서 그 보험 청구권 때문에 연락을 드렸는데요. 그 일단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여기. 아, 사망하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보험금 청구네요. 저기 남편분 이윤성 씨 앞으로 상해 보험이 가입이 돼 있는데요. 저희는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체 검안서에 사인이 불명으로 돼 있네요. 아니, 거기에 동사 가능성도 있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 남편 추운 날 차에서 자다가 동사한 거예요. 동사. 저희 보험사 측에서는 스스로 세상을 떠나신 걸로. 당신이 봤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예?
네, 자 남편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목격자가 없다 보니까 이 사인을 두고 분쟁이 일어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건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윤성 씨는 사업이 좀 잘 되지 않아서 직원까지 내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엄청 힘들어했고 친구와 식사를 하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할지도 모른다라는 뉘앙스의 말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차량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는데 유족들은 어쨌든 그래도 슬픔 끝에 장례를 끝내고 보험금을 청구를 하게 되는데 예. 보험회사에서 윤성 씨의 사인이 자살이라고 주장을 하게 됐고 유족 측은 평소에도 차에서 그렇게 잠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살이 아니라 사고사 그러니까 동사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게 되는데 과연 어떤 쪽이 얘기가 맞을지 주장이 맞을지는 조금 짚어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사인이 자살인지 아니면 동사인지 어떻게 규명되느냐에 따라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또 없을지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황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만약 자살로 인정된다면 유가족들은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없게 될 것이고요. 또 자살이 아니라 동사라고 인정이 된다면 유가족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결국 유가족과 보험회사가 각자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서 다툼을 벌이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자,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이 이제 맞다는 증거를 내야 되는 건데, 자, 그럼 먼저 유족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예, 유족 측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망 사고가 보험약관에서 규정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네. 보험사마다 약관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통상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 여기에 해당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 이게 좀 말이 보니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 말만 들어도 좀 어렵네요. 예, 말이 참 어렵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행위자의 고의가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초래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권자는 이 모든 사실을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실을 좀 입증을 해야 되죠? 예, 대부분 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다음에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취득하는 것을 막고자 그런 의도로 규정이 된 것입니다. 네.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을 입증을 한다거나 또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볼 때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하게 정황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즉 쉽게 말씀을 드리면 누가 봐도 이 사고는 자살이라고 할 정도로 보험회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건처럼 자살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에는 유족 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보험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예전에 그 자살이라는 사인을 두고 재해보험금 논란도 좀 있었거든요. 예. 결국 뭐 인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망보험금이라고 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이냐 일반 사망보험금이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근데 금액이 좀 다릅니다. 말씀하신 재해사망보험의 경우에는 자살이라 하더라도 그 자살에 이르기까지 우울증이라든가 또는 만취한 상태 이렇게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이런 사실이 입증된다라고 한다면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고 인정을 받아서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덧붙여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자면 현재 대법원 판례 입장에 따르면은 그 자살을 보험회사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이 자살이란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만약 그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나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사람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살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 중에는 재해 사망 보험금도 있지만 또 다른 보험금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재해로 사망을 해야만 이제 네. 재해 사망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자살이라 하더라도 사망이 이른 것은 맞기 때문에 가령 가입한 지 2년 이후에 자살을 하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일반 사망 보험금이 지급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분쟁이 많이 생기는 경우는 대체로 금액 액수가 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화면으로 봤던 우리 윤성 씨 사건의 결과는 궁금해지는데 비슷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이 드라마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이 모두 결론이 달랐던 꽤 특이한 사건이었습니다. 1, 2, 3심이 다 결과가 달랐다고 하는 건 굉장히 특이한 사건인데 그 각각 결과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예, 1심에서는 자살로 판단을 해서 보험회사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자살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유가족이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3심에서는 자살이다라는 판단을 하여 보험회사가 최종적으로 승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그 판단의 근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대법원의 판단의 그 근거는 뭡니까? 예,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2심과 3심의 판단이 극명하게 달라진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그 연탄 문제였는데요. 연탄이 발견되었지만 2심에서는 차량의 내부가 깨끗하고 그름이 없다는 점을 중시하여 자살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비록 차량 내부가 깨끗하였지만 연탄이 전소가 된 사실에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부분에 비추어 볼 때 자살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아, 동일한 건데도 불구하고 차 안이 깨끗했다는 것과 다 연소됐다는 것, 그 두 가지로 갈려버린 건데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예, 2심에서는 망인이 과거에도 자살을 시도하는 등의 전력이 있었다는 이런 사정을 반드시 이 사람이 자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근거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3심에서는 과거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하고 집을 나가서 차량 안에서 잠을 잤던 사실을 망인이 기본적으로 자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자살의 정황으로 봐야 된다는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또한 망인이 사고 전날 친구에게 통화를 하면서 장례위원장을 맡아달라라는 진술을 했다는 사실도 자살의 중요한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체 고만서에는요, 사인 불명 그리고 동사 가능성 등의 표현도 있었잖아요. 이게 자살이라고 보기에도 논란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2심에서는 사체 검안서에서 사인이 불명 그리고 동사의 가능성도 있음 이렇게 기재되어 있던 것에 중점을 두고 자살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반면에 대법원에서는 그러한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또 자살이 아니라는 증거도 될 수 없다라는 전제에서 이 드라마에서는 나타나지가 않았는데 유가족들이 경찰에 최초의 진술을 할 때 네. 망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음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괴로워했기 때문에 아마도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부검을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거들을 어느 하나의 증거만 핵심적인 증거로 해서 자살이냐 아니냐를 판단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암시하는 정황을 볼 때 네. 대법원에서는 망인의 사망이 보험 약관에 해당하는 그런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라고 단정할 수가 없고 오히려 2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고의 또는 자살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 지금 자꾸 나오는 말이 보니까 급격, 우연, 외래 사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세 개를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한 변호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급격, 우연, 외래. 네, 그렇습니다. 상해 보험은 급격, 우연, 외래의 사고에 의하여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급격성은 사고로부터 결과까지 과정이 직접적이고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것이고 네. 우연성은 사고 발생을 예지할 수 없는 것이고 외래성은 상해의 원인이 신체에 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보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게 이 사건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보험도 결국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자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에서 규정된 즉 보험 약관이죠. 그 보험 약관에서 규정된 사고의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 약관에 해당하지 않거나 또는 일응 보험 약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치정 사건부터 그리고 사망 사고까지 3가지 사례를 통해서 법 이야기를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사망 사고가 2가지 사례를 통해서 만나보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지는 않으셨을지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 생활에서 의외로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또 다뤄봤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런 분쟁이 생기지 않는 게 또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개개인이 증거를 찾고 또 입증해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전문가가 계시구나 새삼 느끼고 오늘도 세 분께 참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김경리 사무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제가 보면서 예. 생각보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 법과 관련된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걸 생각을 많이 그렇죠. 하거든요. 때려야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열을 보시면서 아, 내가 저랬는데 내 주변에 그런 걸 봤는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조금 배우면서 조금 부지런하시면 좀 써놓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더 로이어와 함께 하시면 법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과 분쟁 그리고 해결 방법까지 모두 다 알려드리니까요. 매주 목요일 저녁 놓치지 마시고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한 법 이야기 그리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